당시에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만든 사찰입니다. 정조가 용주사를 다 짓고 꿈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용주사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때 용주사의 이름은 용용자, 여의주 주자, 절사자를 따서 용주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기가 1789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25년 전에 조성된 조선 후기의 왕릉을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정조 임금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효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좋은 묘자리 보지 말고 아버지 곁에만 묻어다오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산줄기에 묻혀 계시다가 정조 임금님의 부인 효양후가 돌아가시면서 두 분을 현재의 건능 자리로 합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육릉은 어디서? 양주 대봉산에서, 건능은 아버지 곁에서 옮겨온 능입니다. 자, 정조 임금님 아버님을 데려 여기를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이 소나무에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송충이 한 마리를 딱 깨물어 드시니까 천둥이랑 우박이 떨어지면서 송충이들이 다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설이고요. 정조 임금님의 개인 문집에 보면은 근처에 송충이들을 잡아오라고 큰 벽보를 붙입니다. 그래서 송충이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한 주발에 얼마씩의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송충이를 잡아오기 시작해서요, 큰 송충이 산더미가 여러 개 이루어졌는데요. 이 송충이 산더미를 어떻게 처리하실는지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신 정조 임금님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중국 고전을 읽어보니까 벌레들이 바다로 가면 어하, 물고기나 새우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 내가 너를 바다로 던져줄 테니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어하로 태어나서 벌이나 누에처럼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는 생물로 태어나라 하면서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 나라에 생명 존중의 정신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금천교입니다. 이 금천교는요, 우리가 사는 공간과 신이 사는 공간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널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고 건너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리는요, 원래는 정조 임금님이 직접 건너시던 다리예요. 근데 원래 이곳에 있던 다리가 아니고 정조 임금님이 수원에서 아버님을 뵈러 내려오실 때 건너던 다리인데, 수원에 가면 세류역이라고 있어요. 세류역 근처에 보면 수원 공군 비행장이 있는데요. 그 공군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이 다리가 파묻힐 위기에 처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마차에 싣고 와서 설치해 놓은 다리인데요. 정조 임금님이 아버지를 이곳에 모셔놓고 11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11년 동안 13차례 건너시던 다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하게 된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뭐 그냥 사랑방, 좌담의 형식으로 편하게,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는 정조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뭐 정조에 대해서 뭐 많이 깊이 한다기보다, 좀 이렇게 대학원 다니면서 정조를 공부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정조에 대해서 계속 논문 쓰고 또 뭐 책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제 정조에 대한 그냥 편한 이야기, 그러니까 정조의 효, 리더십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용주사 윤건능 뭐 다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화성하고 또 남한산성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 초상화가 정조의 표준 영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요 얼굴은 정조의 이제 표준 영정 얼굴이에요. 1992년에 정조의 표준 영정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때 요 얼굴이 나왔고, 그때는 이제 익선관에 골룡포를 쓴 초상화였었습니다. 근데 정조가 초상화를 3번을 그립니다. 1771년, 1781년, 그리고 1791년 이 3번을 그리고 1801년에 이제 그리기로 돼 있었죠. 조선시대 모든 국왕은 10년 단위로 초상화를 그립니다. 한 번 그릴 때 한 2점에서 3점 정도 그리죠. 왜냐하면 화가가 이제 얼굴을 이제 맞춰놓고 뭐 복식과 관련해서 다른 형식의 복식을 그리는데, 정조의 모든 기록을 볼 때 정조가 익선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은 초상화를 한 번도 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1992년대 그 그린 초상화가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수원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다. 수원에 가면은 정조의 초상화를 이렇게 봉안했던 어진 봉안전이 있습니다. 화룡전이라고 1801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당시에 이제 정조가 1791년에 초상화를 그리게 한 이후에 그 초상화를 현룡원, 이제 우리 다음 선생님들 이제 다음 주에 가실 거예요. 윤건능에 가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 제실이 있어요. 기와집이 있는데 그 제실에다가 봉안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제대로 아버지한테 효행을 할 수가 없었다.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효행을 다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제 일종의 상징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초상화를 이제 걸어 두었던 거예요. 그러다 정조대왕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신하들이 정조대왕의 초상화를 수원에 따로 두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국왕의 초상화는 이제 살아있을 때는 어디다 두냐면, 이제 정조가 있을 때는 주장각에다 두고, 평상시에는 정조 이전 시기에는 살아계실 때는 홍문관에다 뒀거든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위패는 종묘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초상화들은 선원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시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조가 살아있을 때 이제 그 역대 국왕들의 초상화를 모두가 다 홍문관에서 규장각으로 이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죽고 나서 그 초상화가 또 역시 선원전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정조의 수원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초상화를 여기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그 초상화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에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원에 이제 어진봉안전을 이제 새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게 딱 조선시대 국왕 중에 딱 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가 태조 이성계, 하나가 정조. 딱 두 사람만이 서울 도성 바깥에 어진봉안전을 이제 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정조가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렸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할 정조의 어떤 효와 관련된, 그리고 정조의 리더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조가 이와 같이 군복을 입고 그린 것은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가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 사도세자가 늘 행차를 할 때 군복을 입고 행차를 했었어요. 사도세자가 군복을 입고 행차한 이유는 바로 효종이 군복을 입고 늘 다녔기 때문에, 하여튼 사도세자는 철저하게
뭐든지 효종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 정조가 활의 명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활하면은 이제 뭐 주몽이라든가 태조 이성계라든가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그분들 이상으로 활을 잘 쏘았던 분이 바로 정조죠. 49발 쓰면 49발을 다 명중시켰던 아주 대단히 뛰어난 이제 명수, 활의 명수였는데 이분이 조정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다 꺽지라는 걸 끼고 다니게 했어요. 이 문관들도 항상 다 꺽지라는 게 뭐냐? 여기다가 끼는 건데 이렇게 활을 잡을 때 이 화살 끝을 갖다가 딱 안정되게 잡게 해주는 게 바로 그 꺽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이렇게 잡고서 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활 쏠 때 항상 끼고 있는 거고, 전쟁 중에도 다 이거 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딱 위로 끼고 있으면은 칼 잡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에 이걸 다 끼고 다니게 할 정도로다가 이 활 쏘는 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장려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인 기질에 이렇게 따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도세자는 역시 자신의 증조할아버지였던 이제 그 효종을 닮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딱 보고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효종을 닮았느냐. 그리고 자라면서 하는 행동들이 모두가 다 효종과 같다. 효종과 같다.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사도세자한테는 굉장히 효종을 따라하는데 뒷받침이 됐던 것 같고, 정조는 태어났을 때 영조가 어쩌면 이 아이가 이리도 내 얼굴을 닮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를 닮는 또 이런 학문적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초상화 얼굴을 그릴 때 영조의 초상화는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영조의 초상화를 이렇게 빗대서 손자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초상화를 그리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초상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정조는 늘 신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간다. 어느 하나로 날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무가 동시에 발전해야 된다. 근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는 발전시키고 무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 문과 무가 함께 발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문치 규장, 무설장용,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설치하고 무예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려용을 만들었다. 이제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정조가 없는 정약용은 존재할 수 없고, 정약용 없는 정조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조는 정약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군주가 될 수 있었고, 정약용은 정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뛰어난 실학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 깊은 인연 속에서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산이 쓴 자찬묘지명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산이 굉장히 뛰어난 천재입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상 그렇게 뛰어난 천재를 만나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창덕궁 인정전 다 가보셨을 겁니다. 인정전 앞에 조정에 다 이제 유생들이 있었는데 다 엎드려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 엎드려서 있었는데, 그때 정조가 유독 정약용 선생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딱 이렇게 이마를 땅바닥에다 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정조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산이 눈에 들어온 거죠. 다산이 아마 굉장히 이제 비대해서 눈에 확 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조가 다산이 눈에 띄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관으로 하여금, 그 중관은 내시를 이야기하거든요. 내시로 하여금 가서 다산을 고개를 들게 했어요. 고개를 딱 들게 해가지고 정조가 다산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산이 저는 본관은 나주고 성은 정이고 이름은 야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산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예, 저는 이모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모년에 태어났습니다. 정조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그 이모년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모년. 과연 이 이모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해가 바로 이모년입니다. 사도세자가 이모년 1762년 윤 5월 21일 날 돌아가셨는데 다산이 태어난 것은 6월 16일 날 태어났어요. 바로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25일 있다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정조는 다산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내준 인물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산을 아주 특별하게 보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정조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정조가 왕이 될 때 역적지자 불의군왕 이런 팔자 흉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영화 영린 할 때 영화 영린 첫 번째 장면이 역적지자 불의군왕이었어요. 혹시 영린 보셨나요? 예, 저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역적의 아들은 불위 될 수 없다. 뭐가? 군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역적의 아들은 군왕이 될 수 없다. 16자 흉언도 있어요. 16자 흉언. 역적지자 불의군왕 태조 자손. 태조의 자손이면 하위여의 누군들 어떠하냐. 이런 말이죠. 태조의 자손이면 누군들 어떠하냐. 여러분 그 정조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정순왕후예요. 그죠? 당시 영조하고 정순왕후하고 몇 살 차이 나요? 50살 차이죠. 그죠? 그 이전까지 제일 차이가 많이 났던 게 선조하고 임목대비 25살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영조는 아예 50살이나 차이가 났던 거죠. 그죠? 영조가 정순왕후를 직접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65세 때 15살 먹은 그 여자를 직접 선택을 했죠. 그때 이제 왜 정순왕후를 선택을 했느냐? 정순왕후한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삼간택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20명이 쭉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3명을 선발하고 그 셋 중에서 하나를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20명을 쭉 앉아서 영조가 직접 면접을 봤는데 거기에 방석에다가 아버지 이름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다른 19명의 규수들은 다 그 방석에 앉았는데 정순왕후만 방석을 뒤로 밀고 앞에 딱 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물어봤죠. 왜 너는 방석에 안 앉느냐 그랬더니 어찌 저희 아버님 이름이 써져 있는 방석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거기서 점수를 이제 땄겠죠. 그죠? 정순왕후가 영조를 뭐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영조가 정순왕후를 좋아했어요. 정순왕후가 부탁한 건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정순왕후 집안 사람들이 그냥 막 대거 조종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이 경주김씨 이 집안이 막 다 들어갑니다. 영조가 다 들어줬는데 딱 하나 들어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순왕후가 양자를 드리고 싶다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이고 난 이후에 정순왕후가 양자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정순왕후가 양자를 드리게 되면 왕세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양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조는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로 유배 가서 죽게 될 가능성이 99%가 되겠죠. 영조가 사랑하는 자신의 손자를 위해서 정순왕후의 그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순왕후가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될 때 바로 태조자손 누군들 어떠냐 이렇게 16자 흉언을 퍼뜨리면서 정조의 국왕 등극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정조가 어렵게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왕이 됐느냐? 영조가 82세 때였는데 82세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회갑잔치 이거 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조가 82세까지 살았으면 보통 사람들의 2배를 사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게 되면 한 140, 50살 사는 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영조가 그때 이제 기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정치하기가 힘들어서 자기의 손자인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 나이 이제 겨우 80인데 아직도 건강하시대. 뭔 세손에게 대리를 시키려고 하시느냐 막 이런 거죠. 어쨌든 영조가 강력하게 자기 손자에게 대리를 시키게 했는데 신하들이 임금의 대리청정 교지를 찢었어요. 누가? 사도세자의 아내인 해경홍 씨의 작은아버지 홍인환이라는 사람이. 그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그 홍인환 아닙니까? 그죠? 그 홍인환이 아예 자기의 외손자가 왕이 되는 것도 못 되게 하려고 찢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영조가 너무 기력이 쇠해서 그걸 하고 자가지고 그 장면을 못 봤어요. 못 보고 자기가 한 거를 깜빡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갖고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럴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죠. 거기다가 바로 조선각 영화 영린에 나오듯이 전흥문, 강룡이 이 사람이 정조를 죽이러 전각으로 쳐들어가죠. 저 강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위청 무관이에요. 요즘으로 치게 되면 대통령 경호실의 실장급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 거죠. 저 강룡이가 당대 최고의 검객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전흥문은 당시 최고로 유명한 살수였어요. 이 전흥문과 강룡이가 들어갈 때 뭐 영화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막 담을 넘어서 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궁녀들이, 상궁과 궁녀들이, 정승 왕후 대비전 상궁들이 몰래 승정원과 짜고서 열쇠를 받아놓습니다. 대궐문 열쇠들을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밤에 그 문들을 따주는 거예요. 따져갖고 이제 이 둘이 정조를 죽이러 지금으로 치게 되면 밤 1시에 들어가죠. 정조 침조까지 간 거예요. 1시에. 1시에 갔는데 그때 정조가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조가 그때까지 공부하느냐고 안 자고 책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왜 지붕 위로 올라갔냐? 지붕에서 옛날, 지금하고 달리 옛날엔 기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와를 벗겨내면 거기 수수단으로다가 흙하고 해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그럼 수수단을 갖다 딱 뚫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직접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게. 그런데 정조가 이제 갑자기 기와가 얘네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기와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바로 기와장 소리가 갑자기 여기서 떨어지니까 뭔가 튀어나왔죠. 튀어나왔는데 이놈들이 이제 거기서 시하려고 하다가 정조가 소리 지르고, 또 이 얘네들은 살수조예요, 살수조. 강용유의 부하들 50명이 정조를 죽이러 이제 무기를 들고 직접 침전으로 쫓아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조가 도망을 갔어요. 국왕이.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창덕궁으로다가 아예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이 두 놈이 창덕궁으로 또 쳐들어왔어요. 죽이러. 그런데 정조에 호위했던 젊은 무사애들이 넷이 얼마나 무예 능력이 뛰어났는지 얘네들을 잡았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조가 임금이자 승, 군사가 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나이부터 감정 통제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학생들 감정 통제를 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조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82세가 됐을 때 많이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정조가 그걸 잘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는데 계속 호시탐탐 정조를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영조에게 관직을 얻으려고 했어요. 정조가 옆에서 계속 있는 것은 그걸 갖다 막기 위해 했던 거죠. 근데 너무 이제 막 일주일 내리 이제 밤을 샌 거예요. 그래서 잠깐 침전에 가서 자기 전가에 가서 1시간 정도 잠을 살짝 좀 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앞서 이야기했던 홍인환이 좌의정이 된 거예요. 교지가 내려진 거야. 그건 분명히 정순 왕후와 연대를 했던 바로 화농주라고, 영조의 딸이죠, 그죠? 영조가 엄청나게 이뻐했죠, 그죠? 그 화농주가 시킨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화농주 찾아갑니다. 고모한테 찾아가는 거죠.
고모한테 찾아가 갖고 물어봅니다. 아, 혹시 그것이 어찌된 연유인지 아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화한옹주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화한옹주의 아들이었던 정후겸이 정조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하, 왜 홍인환이 좌의정이 된 것이 불만스럽습니까? 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정조가 내색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궁금했을 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리고 나서 정조가 했던 이야기가 그 뒤에 왕이 되고 나서 쓴 글입니다. 그때 만약에 자신이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했었으면 아마도 저 세력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오늘날 내가 왕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때 나의 감정을 잘 통제했던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 통제를 되게 잘하고 막 즉자적으로 화를 내거나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절대 우리들에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정조한테 배울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저런 감정 통제를 잘하는 것들. 이게 앞으로 리더가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길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예전에 의교 찍을 때였는데 의교 찍을 때 담당 PD가 저한테 인터뷰를 할 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조선의 국왕들하고 다른 국왕들하고 정조하고 차이가 뭐냐 딱 한 가지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존의 국왕들은 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 아국이라고 표현했다. 내 나라라고. 정조는 민국이라고 표현했다. 백성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백성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그러니까 백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 때 말입니다. 국왕 얼굴을 쳐다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왕 행차 때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에 가면 피막골이라고 있어요. 그죠? 국왕이 말을 타고 그 국왕 행차를 할 때 그 말을 피하는 거예요. 피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막골이라고 하는 거죠. 정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래 관광이라는 말 있죠. 관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는 과거시험. 과거시험을 관광이라고 하고 또 하나가 국왕을 보는 것을 관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니까. 이 말에서 제일 큰 빛이 뭡니까? 국왕이죠. 그죠? 정조는 자신이 행차할 때 관광 민인을 막지 마라.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 백성들을 막지 마라. 누구든지 다 나를 보게 해라. 왜? 백성들이 국왕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겠어요. 지금이야 대통령 매일같이 텔레비에서 보니까 뭐 대통령 보는 게 별로 감동도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만약에 대통령이 어디 왔다 그러면 그거 보려고 막 인산이례를 이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옛날 국왕을 보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정조는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국왕도 막 시해할 수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활을 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단했던 건데 막지 않아요. 왜? 백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라면 나의 살갗신을 아깝겠느냐.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과 함께 은택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비 추세관 제도 혁파하고 양인 육성. 정조가 말이죠. 노비 제도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어요. 완전히. 정조 때.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서에 보게 되면 노비인이라고 하는 정식 막 쓴 글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이 드냐. 정조가 3번에 걸친 대토론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최종적으로 내린 게 현재 노비들, 관에 속한 노비들은 다 혁파한다. 그리고 개인 노비들 있죠. 개인 노비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게 그 노비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3대가 노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노비에서 방면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 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쨌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 소속되어 있는데 계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사람이 주인과 노비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은 노동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최종적으로 다 합의가 됐느냐? 1800년도에 1월 달에 1800년 1월 달에 그리고 그걸 시행을 언제부터 하기로 했냐? 1801년 1월부터 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도 법 만들고 나면은 몇 년 뒤에 시행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법 만들고 5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조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왜 유명해? 노예제도 없애버려서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링컨이 노예제도 없애자고 선언한 게 언제예요? 1863년. 정조는 1800년도야. 그러니까 정조가 조금 더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 세계에서 노예제도, 노비제도가 없어진 최초의 나라, 민주주의 국가,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시의 난, 김종서가 죽고 나서 이징옥, 이시의 이 사람들이 김종서의 원한을 갚겠다라고 들고 일어났죠. 세조를 죽이겠다고. 그랬다가 이들이 다 자기 부관들한테 자다가 이렇게 칼 맞아서 죽었어요. 그 뒤에 세조가 어떤 정책을 만들었느냐.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 이 두 지역 사람들은 절대로 묵과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맨날 두만강, 압록강에서 여진족들이랑 막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예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묵과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예. 영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영조의 국왕직위를 반대해서 큰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 밀란을 이인좌의 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인좌의 난. 이인좌라는 사람이 소론 사람인데 아주 이 명문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키도 오척당고 전봉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엄청난 지식과 담대한 능력 막 이런 걸 갖고서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저 청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쫙 올라와갖고 안성까지 올라왔어요. 안성에서만 넘으면은 다이렉트로 그냥 한강 넘어가가지고 쳐들어올 정도까지 엄청나게 막 각 고을들을 다 깨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성 죽주산성에서 패하는 바람에 끝났는데 이인자 난의 핵심 사람들이 영남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영남 지역 남인들. 근데 영남 지역은 거의 99%가 남인들이었어요. 당시에. 퇴계 후예들. 영조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영남 지역 남인들 문과 시험 금지를 내렸어요. 영조가 몇 년 동안 왕을 했어요. 52년 했죠. 그죠? 영조 즉위한 지 4년 만에 그 조치를 내렸으니까 영남 지역 남인들이 48년 동안 문과 시험을 단 한 명도 못 본 거예요. 서북 지역 사람들 약 350년 가까이가 문과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이걸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다 풀어버렸어요. 차별이다. 정조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차별이 없는 세상. 어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갖고 원한을 갖게 되는 것들. 단 한 사람이라도 불평등을 통해서 차별을 받는 것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정조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다 차별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조가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정조가 정말 위대한 군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TV 드라마 사극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하나는 임금하고 신하들이 얼굴 맞대고 막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 이거는 실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신하들이 어떻게 감히 임금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무능력한 철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헌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 이 말을 그 무릎 꿇고 바닥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개 들게 경은 고개를 드시오 하면은 딴 데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딴 데 쳐다보고. 임금 얼굴 직접 못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장면. 전쟁하러 갈 때. 앞에 장수들 한 20명은 말 타고 가고 뒤에 군사들 막 뛰어가죠. 그죠? 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무슨 뭐 뒤에 군사들이 죄다 황영조, 이봉주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다 뛰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다 걸어서 탁 줄 맞춰서 걸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뭐 백만대군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도로에 사람 나가는 거 계산하고 며칠 나갔을 거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출정할 때 보게 되면 2달 걸렸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옛날 기록들 보게 되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막 어디 군대 뭐 나갈 때 차 탁 뒤에 타고 가면 막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 걸리거든. 옛날 사람들 막 대기하고 있다. 자, 한 부대 나가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나갈 때는 막 무기도 들어야 되고, 옆에 뭐 길이도 있고 해야 되니까. 그 도로가 뭐 넓기는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나가는 거 다 계산하는 거죠. 그죠? 뛰어서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사극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고을에, 관아 정문에다가 한문으로 막 방을 붙여놔요. 한문으로 방을 붙여놓으면 물동이 이고 가는 아주머니, 뒤에 애 업고 있는 아주머니, 뭐 등짐 장수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갖고 막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맞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는 장면 나오죠. 요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 일반 백성들이 한문을 모르거든. 예. 한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한문 안 가르치니까 한문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조선 후기 아래 가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일부 가르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다. 당시에 조정에서 만드는 모든 문서, 모든 책들 다 한문으로만 했을까요? 정조 이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 뒤에 조정에서 나오는 모든 책과 문서들의 훈민정음 단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때 훈민정음 엄청 썼을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훈민정음 한 게 뭐가 있나? 처음에 만들 때 뭐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고 그거 하고 세조대 석보상절 나온 거 하고 그 뒤에 생각해보면 없어. 왜 안 했으니까. 그죠? 정조 때 가면은 막 엄청나게 한글 씁니다. 정조는 국가에서 편찬하는 법전 새로 나왔죠. 한글로 다시 책 만들어요. 경서 다 한글로 다시 합니다. 주요한 책들은 다 해갖고 다 보급해요. 다. 백성들이 읽게 하려고. 그 이전에 안 한 이유는 뭐야? 이게 지식이잖아요. 그죠? 지식이, 백성들이 양반들하고 똑같이 지식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지배할 수가 없어. 그렇지.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너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 잘했다. 지배할 수가 없잖아.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 백성들이. 거꾸로 정조는 백성들이 똑똑해지기를 원했어요. 아주 똑똑해지기를. 그래서 훈민정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훈민정음으로 모든 책들을 다 내. 그러면 백성들이 다 읽는 거죠. 그죠? 읽고 똑똑해져서.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리더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혼자 권력을 잡거나 내가 혼자 돈을 벌려고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공동체, 우리 사회 전체를 받들어 주는 거예요. 함께 나가려고 하는 함께. 그럼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그 사람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목민심서 서문에 딱 뭐라고 써있느냐? 내가 수령이 되고 싶어서 수령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막
막 요즘 지금 내가 막 시장하고 싶어서 미쳐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미쳐가지고 막 내가 해야 한다.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야. 올바르지 않은 거다. 많은 백성들이 당신이 꼭 수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신이 꼭 수령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꼭 좋은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바로 남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들.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제발 당신이 수령이 되어 주십시오. 백성들이 원해서, 시민들이 원해서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대통령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리더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리더의 핵심은 바로 더 전체 큰 것을 보는 그런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조가 바로 그런 걸 했던 사람이었던 거, 그런 걸. 그래서 제가 30분 남았기 때문에 정조가 어떻게 해서 정조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를 공부할 때 철저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원리를 파악하는 거, 그 원리를. 정조는 책을 읽게 되면 반드시 2번을 읽었어요. 예. 한 번을 읽고 한 번을 정밀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평생. 해경궁 씨가 정조한테는 특별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오늘 효 이야기도 뭐 하자면 막 가령 이런 거예요. 정조는 어머니가 아프잖아요. 며칠이고 밤을 새서 어머니를 병간을 해주죠. 근데 그 뭐 조선시대 때 그 정도는 뭐 다 하겠지, 그지? 정조가 해경궁 씨 종기가 생기면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요. 예. 왕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해경궁 씨하고 정조하고는 특별한 관계예요. 해경궁 씨 자기 아들 사랑 말도 못하죠. 사도세자 죽고 나서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들이 물론 자기 친척들도 있지만 자기 아들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해경궁 씨하고 정조하고 사도세자 원래 창덕궁에 살았거든요. 영조는 자기 아들이 꼴보기 싫어갖고 경희궁에 살았어요. 그래갖고 해경궁 씨가 자기 아들을 경희궁으로 보냅니다. 영조한테.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정조가 아침에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매일같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어머니한테. 어제는 뭐 별일 없었느냐, 아침은 드셨느냐, 다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쓰면 영조가, 해경궁이 편지를 받고 바로 답장을 써요. 괜찮다. 어머니 편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밥을 안 먹어. 3년 내내. 그래서 어머니하고 편지로 탁 대화하고 그때 가서 이제 밥 먹고 영조 옆에 가서 열심히 책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두 모자가 그래서 저는 조선 500년 한반도 전체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모자다. 가장 특별한 모자. 가장 특별한 모자 하면은 소선호, 주몽의 아내였던 소선호하고 그리고 온조, 비류, 이것도 특별한 모자고 또 여기도 특별한 모자. 이 해경궁 씨가 정조가 책을 한 권을 다 읽죠. 이제 한지를 보통 한 권이 아니라 이제 한지를 딱 읽게 되면 꼭 떡을 만들어줘요. 떡을. 그래서 그 떡을 신하들이랑 같이 나눠 먹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공부도 역시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공부도 옆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 격려. 책 중에 격려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칭찬이죠, 그죠? 칭찬. 예.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스킨십. 그리고 해경궁 씨가 그랬어요. 정조한테. 또 정조도 하나를 보면 원리를 파악하는 원리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다 해결이 돼.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기를 써라. 정조의 일기가 이름이 일성록이에요. 일성록.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개인의 일기가 세계 기록유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 등재 개인의 일기가 된 건 이게 이 사람 딱 하나예요. 일생을 일기를 썼죠. 돌아가실 때까지. 방대하죠.
일성록. 일성록이라고 하는 이름은 증자가 이야기한 5일 삼성에서 따온 말입니다. 나는 하루에 3번을 반성한다. 일기를 쓰는 이유는 반성을 하겠다는 거죠. 진짜 리더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일에 대해서, 그날 일주일 일에 대해서, 그날 한 달 일, 1년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정조가 항상 메모를 했어요. 아주 지독한 메모꾼이야, 지독한 메모꾼. 왕인데. 왕은 메모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 그지? 저 승지가 다 메모하고 다 하니까 왕은 말만 뱉고, 야, 내가 언제 얘기한 거 갖고 와, 그러면 딱 갖고 할 텐데. 자기가 메모하고 쌓아놓고, 자기가 메모해놓고 쌓아놓고. 그래, 뭐 얘기하면 자기가 메모한 걸 보는 거예요. 인내를 감고 참아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정조가 인내심 되게 강하고 감정 표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러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 편해서도 안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막 승질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 흐르듯 가면서 자신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해야 되는 거야. 세종이 정말 위대한 국왕인데 세종이 일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 정조도 그 위대한 개혁을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왜? 갑자기 급속히 건강 악화로 죽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정조가 지금 다시 살아있다면 제가 정조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조대왕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좀 쉬면서 하십시오. 쉬면서. 이 사람이 최일 단점이 쉬지 않는 거. 오로지 그냥 일. 사람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힐링, 요즘 뭐 힐링이 대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쉬어야 된다. 거꾸로 이거는 정조를 통해서 보는 새로운 리더십인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쉬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 모든 이들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다방면의 공부를 해요. 정조 정말 다방면의 공부를 하거든요. 하나를 공부하면 원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딱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만 아주 여러 분야. 정조가 말이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소통하고 다방면 공부. 정조는 당시에 패러다임을 뛰어넘으려고 했어요. 불교 다 포용합니다. 불교. 노장사상 다 포용하죠. 양명학 다 포용하죠. 이 세 가지가 다 이단이야. 근데 제일 큰 이단은 뭐야? 서학이에요. 서학. 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서학. 그런데 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서학마저도 포용하는 거예요. 다방면에 대한 공부. 자기를 비난하는 세력들도 다 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통하고 여러 방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조가 늘 하는 얘기가 밥투정 옷투정 하지 말라는 거야. 밥투정 옷투정 하지 마라. 국왕이 직접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정조가 평생 이제 왕 되고 나서 정확하게 6일 뒤에 1776년 3월 10일 날 왕이 됐는데 6일 뒤에니까 3월 16일이죠. 그죠? 그때 정조가 선언을 해요. 나는 하루에 2끼만 먹겠다. 한 끼에 반찬은 3가지 이상 먹지 않겠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국왕인데 어떻게 해? 옷이 해지면 꼬매 입어요. 꼬매 입어. 옷을 늘 무명 옷을 빨아 입고 옷이 해지면 꼬매 입고 굉장히 검소한 거죠. 그죠? 이렇게 다산한테 아니 정조한테 이렇게 배웠던 다산이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잘 들어야 돼. 우리 특히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거친 음식과 해진 옷을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친구하지 마라. 자기 아들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친 음식, 해진 옷, 이걸 부끄러워하는 사람 친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즐겁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내면이 당당하고, 그죠? 그런데 뭐, 내가 옷 좀, 뭐, 메이커 옷 안 입고 말이야. 메이커 신발 안 신고, 이래도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은 절대 오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손해는 자신이 보고 이익은 아랫사람이 얻어야 돼. 이게 정조가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손상이카. 뭐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항상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익이 생기면 내가 덜 갖고 이익이 생기면 내가 덜 갖고 남들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내가 이익을 덜 갖는 것 같아 갖고 손해 날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덜 가진 이익이 저에게 10배, 20배, 30배, 100배 이렇게 옵니다. 정조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바로 조정의 관리들 또 이 나라의 선비들은 이익이 생기면 덜 갖고 손해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정조 리더십의 최고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정조 리더십의 최고의 핵심이. 그리고 정조 리더십의 최고의 핵심 내용 하나는 처음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 출발하지만 일이라는 게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공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이 공부가 단순하게 여러분 혼자 잘 되려고 나는 뭐 서울대학 가고 뭐 미국에 저 하버드 유학 갔다 와갖고 어디 취업해갖고 뭐 돈 엄청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나도 발전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존중받는 사회에서 경제적 이익도 얻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함께 즐겁게 잘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그게 바로 정조의 핵심 삶의 이야기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